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장 김윤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2 문화도시 부평 포럼 공공지원 방식이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포럼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은 금년도 진행 예정인 시민집담회 4회, 시민포럼 2회, 그리고 정책포럼 2회 중 첫 번째로 진행되는 정책포럼으로 저희 부평구가 2021년도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일반 시민과 예술가 및 부평 볼곡과 같은 공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진행 방식이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 충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원 방식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실 분과 지역 내 공공지원기관의 담당자 및 지원을 받는 다양한 기관 단체의 관련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요자 중심 공모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2022 문화도시 부평 포럼 공공지원 방식이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포럼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1부 도시예술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와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 3부인 공간지원의 서사와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 발제와 토론 후 각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황유경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저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센터 사업 맡고 있는 황유경입니다. 네, 오늘 서울 기온 35도 아침에 예상된다고 하는 이 더위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기존에 해왔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작은 변화들을 지금 주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이 부평이 이제 지원 방식, 그러니까 지원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활동 방식, 시민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오늘 포럼을 준비하는 배경에 있는 생각은 공공지원은 공공재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공공재를 넘어선 공유재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공유제로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 녹아 있었고요. 그리고 좀 포럼 조금 더 긴 시간 미리 준비해서 많이 알리고 공유하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좀 급하게 포럼을 준비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5시까지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처음 얘기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문화도시 부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2016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음악도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마지막 해인 20년도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 성과로 2021년에 법정 문화도시, 그러니까는 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법정 지정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냥 문화부의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도시는 법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째 지정받아서 현재는 3차까지 진행돼서 전국에 18개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부평구는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전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올해부터는 시민 공모를 통한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 포럼은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이따 발제자와 토론자의 그 말씀 후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센터장의 인사말에 이어 일부 도시 문화예술 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은 자장이신 고동희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2022 문화도시 부평 정책 포럼 첫 번째 공공지원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됐고요. 자장을 맡은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형태로 다양한 기관이 공공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지원이 충분한가 또는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방식이 됐거나 대상이 됐거나 이제는 좀 전환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포럼이 그런 방식의 전환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평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적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떤 방식이 유용한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평문화도시센터에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원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수요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또 기관이나 혹은 사업 담당자가 갖고 있는 한계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부로 도시 예술 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인데요. 발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진 전문가님 발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상진입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부평이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맥락에서 예술 지원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제 의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마 가장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된 용어가 공정, 정의 이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이제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플룻이 하나 있다. 근데 이 플룻을 누구에게 줬을 때 가장 정의로울 거냐, 이제 이런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 개가 던져지는데 플룻을 만든 아이, 그다음에 두 번째 플룻을 잘 부는 아이, 세 번째 플룻을 불고 만들진 않았지만 처음 접해보는 아이, 한 번도 만져보진 아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아이에게 주었을 때 플룻을 주었을 때 가장 합당하고 정의로우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 혹시 어떤 아이에게 줬을 때 가장 정의로울까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요?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혹시 선생님은? 앞에 계신 선생님은? 세 번째요. 예. 혹시 다른 아이한테 주었을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 아이한테 줘야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플룻은 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즐겼을 때 플룻을 만든 목적이 취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목적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해줬을 때 정의롭고 합당하다 얘기하고 나중에 최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마트야 센은 다른 얘기를 해요. 정의의 기준은 선언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트야 센에 의하면 세 번째 아이의 줘도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제가 이제 어떤 그 얘기를 하시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럼 예술 지원의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예술 지원했을 때 과연 정의롭고 합당한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평 문화도시 맥락에서 예술 지원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 플룻을 누구한테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울까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부평시나 시의회일까요? 아니면 부평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 추진단, 추진센터에서 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 번째, 부평시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번째, 부평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뒤에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2, 3, 4가 연결돼 있다고. 그렇죠? 예. 혹시 또 앞에 계신 검은 안경 쓰신 선생님은?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누구에 줬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부평시나 시의회가 이제 정해서 딱 내려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주 권위 높은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부평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이 모여서 그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시민분들이 모이셔서, 예술가분들이 모이셔서, 부평시나 문화재단에 계신 분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을지 결정했을 때 합당하다, 정의로운가 그런 기준을 했을 수 있겠죠. 문화도시는 현재 진행되는 문화도시는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그러니까 부평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그를 통해서 부평이 발전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정의로운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현재 문화도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서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관과 민이 서로 소위 말하는 협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부평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런 문화가 부평을 발전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진 게 바로 아마 부평 문화도시의 커다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더 나가 보면 도시를 이제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방식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프라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개발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런 개발을 했던 도시가 쇠락을 하면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제 재생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OC를 건설한다든가 뭐 이렇게 3차 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여쳐서 도시에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택을 건설해서 인구를 이동시키는 이런 방식은 이제 개발 방식인 거고,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은 공간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 콘텐츠, 도시의 그런 역량들을 통해서 도시에 부를 창출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3차, 4차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도시 발전 전략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발은 뭐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소프트 파워 중심의 이제 도시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도시를 지원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 개발도 있고 하지만 이제 문화 쪽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영역의 정부 지원의 이제 그 제도들을 살펴보면 부평과 같이 법정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유경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발전이 되면 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관광도시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진행된 이제 이건 인구 소멸 지역, 지방 소멸 지역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는 아닙니다만 이제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기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네스코가 지정해서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화로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고, 이제 아마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유럽 의회가 상호문화도시를 선정을 합니다. 상호문화도시는 뭐냐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서 그 지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켜서 일방적인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추진되는 게 상업문화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이랑 영등포가 이제 상업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보면 뭐 짧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문화 창달이 중요한 목표였고 경제 발전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예술 진흥에 대한 그런 국가 지원이 많아지고 90년대는 예술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국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펼쳐나가자라는 목적으로 문화복지 정책이 도입이 되고 2000년대에는 이제 문화예술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문화산업, 뭐 창의한국 이런 정책들이 도입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이런 법정 문화 도시가 진행되는 것처럼 지역 문화 또 일상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생활 문화 활동 이런 큰 틀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술의 이거는 이제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술의 역할이 뭐였냐? 고대 그리스 때는 이제 재현이었죠. 진리를 재현하는 거, 그렇죠? 뭐 플라톤이 말하는 이제 그 로고스를 하는 게 이때 예술의 역할은 테크네였었죠.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예술이라는 게 아니라 기술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세에는 신의 구원과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때 예술가들은 장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근대에 들어와서는 미적 쾌감, 미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 샤를 마테 같은 사람들은 예술 장르를 만들게 하고 알렉산더 바움가르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아마 이때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개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 영화 같은 그런 장르가 나오면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예술이 계속 복제되는 거가 그다음에 이제 팝아트처럼 마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갖다 놓고 작품이라 한다든가 계속 이제 판안을 찍어내는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생산 방식.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본래 작품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예술이 종말이다. 아사단토 같은 경우에는 예술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예술의 쓰임이 더 많아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발전시키는 전략도 있고 교육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 이제 이런 목적으로 예술의 역할과 예술가들의 역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예술의 본질적 얘기에서 보면 예술의 미학적 문제와 이 문제는 충돌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예술을 살펴봤으니까 사회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화, 시장화, 다원화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에는 정치 민주화가 영위되고 경제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 민주화가 이게 되잖아요. 문화도 민주화 논의가 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시장화, 자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점점점 우리 이제 민영화가 되면 되겠고 공공자원들이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문화예술도 이제 예술 산업이라든지 문화 산업과처럼 부를 창출하는 그런 그 변화가 있고 다원화가 되면서 이제 개인의 개별성을 중시하면서도 이런 함께하는 이런 관계를 중심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 활동에 대한 그런 강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정책도 나오고 있죠. 이런 이제 그 변화들을 살펴보면 크게 우리나라 이제 도시, 그러니까 꼭 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화예술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아마 제일 중요한 법의 기준이 문화예술진흥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진흥이 목적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문화권을 실현하는 문화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이제 틀로 큰 틀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술의 이제 지원에 대해서 이제 상충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말씀드린 그런 흐름으로 보면 도시문화예술 지원의 목적은 어떤 예술적 미학적인 세계, 완벽한 그런 그 예술적인 그 충실성, 그다음에 예술의 창조성 그런 거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근대에 형성된 미학적 세계, 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민의 삶을 질을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점점 더 예술의 쓸모가 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총체적인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게 예술 정책과 예술 지원의 목적으로 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술 도시는 들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그 문화예술 관련된 전략들을 보면 예술 도시라는 제도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 도시가 곧 예술 도시는 아닌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 영역과 충돌하는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평에도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도시 맥락 안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문화도시 맥락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도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그다음에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고 도시 문화 발전을 선도하면서 예술의 혁신과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이제 예술가의 역할인 거죠. 문화도시 맥락 안에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 예술 지원이 예술가 지원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술 지원하면 예술가를 지원해야겠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예술가니까. 하지만 예술가 지원과 예술 지원은 좀 다르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랑 예술도시랑은 다르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맥락을 좀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안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있다. 그리고 문화를 광의의 개념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발전과 도시민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예술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예술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의 이제 답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술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예술가 지원은 이제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죠.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두 번째,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술가를 지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상시 지원 제도를 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가의 자기 예술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개인적인 미학적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이거는 소액 다건으로 가자. 보통 지원 사업을 보면 매년 연초에 시작이 돼요. 공모에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교부하는. 근데 이거는 계기성 지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연간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어요, 상시적으로. 하지만 소액으로 가자. 선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계기성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자기 예술을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자. 다만 소액 다건으로 하자. 그리고 심사는 전문가 심사가 아니라 상호 심사로 가자. 왜?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예술가들이 저 예술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의 활동을 안냐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상호 심사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예술 지원으로 간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 맥락에서의 예술 지원을 간다 그러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 지구를 위한 예술을 지원을 하자. 그래서 혁신적인 예술이라든지 사회 혁신에 필요한 예술들을 하자. 특히 예술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예술을 지원하자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지원할 건지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구분을 했는데, 주제나 목적을 제시해서 지원하게 하자. 그래서 집중과 선택, 이거는 이제 좀 수도권의 다핵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랑 예술계에 제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권위 있는 심사, 전문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는 저는 비평이 들어가야 된다. 현재 예술 지원은 행정평가를 받잖아요. 저는 이거는 행정평가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전문 비평으로 예술성을 비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공공재원의 이런 그 부족함, 공공재원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썼을 때 정의로우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제한된 예술 재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ESG 같은, 그러니까 기업의 후원을 받는 그런 대안적 재원에 대한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창작 공간 지원이라든지 좀 연속 지원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 지원은 기존에는 공공이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민이 주요한 예술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자라는 측면이, 이게 이제 문화도시의 중요한 목적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텀블벅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금을 확보해내면 공공이 그걸 매칭해 주는 것도 이제 예가 있었습니다. 예술위원회 했었던 제도인데, 그래서 기업이나 후원의 약정 시 매칭을 지원해 주는, 예술가들도 조금 더 이제 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하게 하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예술가가 선택하는 자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딜이라는 말이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제 정해졌는데 뉴딜은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뉴딜은 뭐냐면 새로운 사회 계획이에요. 딜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때 했던 뉴딜은 그동안의 국가가 방임했었거든요. 경찰 국가로서 소유권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 이상의 역할을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 때 와서 뭐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개입을 해서 세금 더 걷고 규제하고 그다음에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문정부에서 뉴딜이 좀 일자리 사업으로 축소해 주셨는데 부평의 이제 문화도시 맥락에서는 예술계와 새로운 계약을 맺자. 어떤 계약을 맺느냐? 과거엔 예술 후원이 왕, 귀족, 교회, 자본가였는데 이제 시민과 지역사회가 후원하는 그런 예술을 하자. 그래서 소유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고규제로서의 예술을 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지원이 아닌 하향식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자치의 그런 활동들을 하자라는 거고 행정 엘리트 주도가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자라는 거죠. 이 말을 최종으로 정리하면 부평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프레임과 그런 방침과 노력들과 실천들은 분권과 자치를 목적으로 가자. 그리고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자치 도시 부평을 만들자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전할 얘기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안 드렸는데 잘 지켜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전체 포럼이 3부로 구성되고 발제가 2분, 토론 2분 이렇게 진행되는 관계로 발제는 각 15분 그리고 프론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토론 20분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발제로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정광열 문화가치연구소 대표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열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소개를 드리면 6월 30일 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퇴임을 했고요. 생각해 보니까 8년 전에 저기 부평 문화재단에 와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한 2시간 이상 문화정책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할 꼭지는 3꼭지입니다. 아마 거시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미시적인 내용들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 구조, 그다음에 거시적인 문화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실제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 개선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경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향후 방향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체 우리 문화예술 재정은 문화부가 올해 예산이 문화재청 빼고 정부 예산의 1.2%입니다. 아주 적죠. 그런데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정부 부처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사업 건수는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6년 동안 작년 말까지 기재부의 국가보조금관리위원으로 문화 쪽 대표로 6년 동안 하면서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원 정책이다.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역문화 전체 보조금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한번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마 더 복잡하실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이것을 좀 전달 체계를 좀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연구를 나왔을 때 청와대 수석께서도 연구 보고서를 보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시겠다고 요약보고 해달라고 막 같이 막 했는데 뭐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너무 복잡하죠. 지금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죠. 예술인 지원을 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창작준비금당에서는 예술은 복지재단이에요. 창작 단계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하죠. 또 뭐 복지는 또 끝나고 다른 데서 하죠. 예술 경영은 예술 경영진사에서 하죠. 수요자는 하나인데 공급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는 복잡한 전달 체계에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앙에 각각 거쳐가는 기관들이 기관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수혜자한테 전달되는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적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문제는 지역에다가 보조금을 전달을 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비싸게 하는 사업들이 또 하다 보니까 또 중복이 발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 영국은 우리는 예술 지원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술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에 문화재단들이 있죠. 또 문화재단들은 광역에 또 따로 있고 기초에 따로 있죠. 그래서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도 생깁니다. 제가 경기도 문화발전 계획 연구하면서 경기 문화재단과 각 경기도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이걸 제안을 했었는데 총론은 동의하는데 강론은 동의할 수 없다. 실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예술위원회가 있고요. 각 지역에 9개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계되어 있고요. 수요자들은 한 군데만 지원 신청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같이 지원 신청해서 전달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공급기관마다 지원 지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문화재단이나 수요자들은 유사한 사업들을 할 때 지침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심지어는 동일 기관에 사는데 부서가 다르면 또 지침이 달라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지원 중심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술 지원 모델을 도입을 할 때 미국식 NEA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NEA는 프로젝트 중심인데 이건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공공 재원이 아주 적고요. 민간 재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원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디다 지원해야 될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NEA라는 연방기구에서 지원 결정을 하면 그게 개런티가 돼가지고 공공 재원, 기타 주정부나 시군이나 그 다음에 민간 재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NEA에서 $10,000를 결정을 지원을 하면 전체 지원금은 한 $100,000 정도가 되는 이렇게 갖고 사업에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지원 위주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모델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옛날부터 주장하고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된 것들인데요. 예전부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근데 공공지원 위주가 되면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어디서 발표를 할지 이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아시잖아요.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방식에서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특히 지역에는 더 심하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같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간에도 잠재적인 지원의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협력을 안 해요. 특히 지원 신청 시가 되면 연대와 협력을 막 부르짖으면서도 서로 눈치 보고 잠재적인 경쟁자니까 문제가 생기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원 프로그램의 결정이나 프로세서들이 고효직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수요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연말이나 연초에 결정이 돼요.
그럼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수요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 그 정보를 일찍 알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컷 애써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불용액이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필요 없다. 예산을 줄여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이런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는 10년간 중장기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중장기 계획은 우리나라는 저도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법정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 계획이 올해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다 그러면 2022년도에 세우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2022년도 말이 나오면 2023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영국은 2, 3년 전에 계획을 하고 지원매 방향들 프로그램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 발표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예술위 같은 나아졌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문화재단에서는 지원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사업기가 회계연도는 1년인데 실제 사업기간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전달태 중앙에서 보조금이 지역에 전달되면 어떤 데는 하반기에 나가요.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한정된 수요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들이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거 보셨죠? 지원 신청하면서. 이건 문제입니다. 왜 내가 탈락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합니다. 왜 탈락했는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원 목표가 불명확해요. 자, 우리들 다 겪는 얘기잖아요. 자, 지원 신청에 뻥튀기해서 합니다. 다 뻥튀기해서 해요.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금액을 결정을 해요. 대폭 삭감을 하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말로 하는 것은 기획이고 숫자로 하는 건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획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달라져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영국, 미국에 이제 AC도 가보고 NEA도 다 가봤는데 NEA 가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NEA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NEA는 지원 계획서에 있는 지원 금액이나 전체 예산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순위부터 이렇게 쭉 지원을 하다가 NEA 예산이 있는데 NEA 마지막 단계 예를 들어서 20등까지 주겠다. 예를 들어 그랬으면 예산이 남은 게 4만 달러인데 신청을 5만 달러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4만 달러밖에 주지 못하지만 총 예산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지원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20만 달러를 예산 계획을 했었으면 우리가 당신이 5만 달러 지원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4만 달러 줄 텐데 2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주겠어.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NEA가 지원을 하면 그 10,000달러는 다른 민간 재원으로 보충이 가능하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술만 그런가요? 영화 쪽도 많습니다. 예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창작 영화들을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5억 원만 지원을 하겠다 했어요. 근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진흥원의 지분이 50%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10억 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0억짜리 영화를 계획을 만들었는데 영화가 10억 미만의 영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가 제대로 작품성을 가진 영화가 나올까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다 실패했습니다. 지원심의 기준 방법들은 다 우리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원심의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이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제가 전공 중에 하나가 성과관리 때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편차를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한 가지는 예술인들한테 과도한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문제입니다. 예술가들한테 예술가이면서 기획자를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은 아트 디렉터와 파이낸셜 디렉터가 따로 있거든요. 예술단체에. 그 다음에 지원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공개된 지원심의 총평을 보면 왜 이 단체를 선정을 했느냐 지원심을 보면 우수하대. 예술을 작품이 우수할 것 같아. 예술이 우수하대. 예술인이 우수하대. 벌써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원을 하면서 예술이 우수하다고. 작품에 대한 것도 맞춘다. 성과에 대한 것도 맞춘다. 우수성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수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단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우리는 작품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겠다. 우리의 관객의 층들을 높이겠다.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높이겠다. 그건 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죠. 지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설명하는데도 한 30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고 재정 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죠. 공공이 혁신한다고 그러죠. 근데 가장 타겟이 되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부중관리위원회에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은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 건수는 가장 많아요. 근데 뭔가 정부가 혁신을 했다 그러면 몇 건을 줄였다. 이렇게 계량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은 의무 지출이나 법정 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이기가 편해요. 그리고 건수가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재부 가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가서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돼갖고 전체 재정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 뭐 하겠지만 정부 주체 민간시장으로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 그 다음에 공급자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 중심.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문화예술 관람률 85% 달성이거든요. 연 1회 이상 문화예술 관람한 건데 한 번 문화예술 관람했다고 그래갖고 무슨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예술 역량이 높아지냐고요. 수요자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실제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상식과 실용,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고 칸막이나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내용들은 뭐 앞에서 한 내용들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한 내용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창의융합과 관련해서는 청년 문화 정책, 예술 정책들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일반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도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보다 젊은이들은 새롭게 한도는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디지털과 관련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재정만이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고 참여 기회들을 높일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지원 구조 혁신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전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하지 않는 간섭을 하는 방식으로 단연간 지원의 선택과 집중의 구조와 성과 계약 중심으로 갈 거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 지원이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전체 패러다임이 그렇게 하되 일부 프로젝트 지원을 같이 병행을 한다는 거고요. 지원 심의 이런 것들도 뭐 세부적인 건데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공공기관 혁신이나 전달체계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 정부가 뭐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 요즘 AI 나오고 4차 산업혁명 나오는 이런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런 벌써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쪽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또 그건 내용도 그것만 하면 한 20-30분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들 말고 새로운 어떤 관점, 디지털 관점에서 전달 체계, 그 다음에 문화시설 운영이나 지역문화재단 지원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간 연대와 협력들을 강화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권과 자치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역 내에서는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아마 부평구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할 때 지원의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조건으로 우리 지역에서 최소 4년이나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최종 혜택은 누가 받는 겁니까? 시민들이 받고, 또 이렇까 우리 지역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도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근데 시의회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왜 타 지역에 유출되느냐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논거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 이런 협력을 강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예술이 문화적 가치라고 했을 때 문화 내에서만이 아니라 타 분야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진짜 문화의 가치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문화도시, 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도시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200억을 지원하는데 문화부의 정책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00억을 한 지역에 지원을 했으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적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본도시가 18개가 선정이 됐고, 작년에 예비도시 선정이 됐고, 올해 또 추가로 지금 공모를 받아서 지금 지원 심의 중입니다. 예비도시. 그래서 1차 사업은 이렇게 끝나는 건데, 아까 제가 공동운명체라고 했잖아요. 성과를 보여줬다면 다 같이 피해를 받는 구조인데, 문제들은 대부분 너무 추상적인 접근을 하고 지역의 변화, 지역 주민의 변화, 지역의 발전 변화, 지역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2기 문화의 도시는 바로 그러한 중심에서 재구성할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부평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거기 위원회에 참여해서 계속 컨설팅을 했는데, 전주가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화를 통해서 진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상 전주에 가면 같은 지점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그걸 한번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됐던 걸, 옛날 전주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화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외국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안 넘어가나요? 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여기 와서 하는 것들은 공동명체다.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신다면 개인이나 그다음에 부평이나 우리나라 문화예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제가 약 오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구조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셨고요. 앞서 두 분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훈 무용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3년 됐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인천 무용협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페스티벌 이런 데 초청돼서 공연을 왔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외부에서 초청돼서 올 때는 약간 조금 더 편하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천으로 거주지 옮기고 인천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약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1년 이상 지내야 되고 1년 이상 지내야 되고 또 연간 몇 회 이상은 공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원금 자체에 신청이 되질 않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무슨 전국무용제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 거주지 무용수가 뭐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데 인천 출신 무용수도 이제 뭐 제자나 후배들을 보면은 지금 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오히려 인천에서 활동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면서 이제 오히려 외부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지금 오히려 인천으로 이제 주소지를 옮기고 여기서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상으로 이제 좀 더 문화 발전, 예술가들 유입하기 위해서는 좀 이 장벽들이 조금 낮춰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과 이게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논의가 있어야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뭐 얘기해 주시고. 네. 예술 활동하는데 이제 지역 제한, 지역 장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거는 우리 정광열 대표님께서 한 말씀 첨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데, 제가 각 지역이나 경기도 할 때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각 교류 협력 예산을 최소 20% 이상 반영을 해라. 제약이 없는 각 지자체나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거. 제가 이것을 어디서든지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확산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기도 문화발전 계획 공부를 할 때 제가 최초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디서 문화예술을 관람하는가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문화예술을 관람한 것만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관람한 비율은 한 40%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한 것들은 80%, 서울에서 한 게 한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이념과 그냥 그런 거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아마 그런 농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김기훈 무용가께서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좀 궁금증을 말씀 주셨고, 그럼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 우리 장한섬 플레이 캔버스 대표님께서 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계 인천에서 최고의 생존력을 자랑하고 있는 장사장이라고 불리는 장한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발제자님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유상진 발제자님 말 이렇게 처음에 화두 던졌을 때 저는 좀 다른 엉뚱한 좀 생각을 했는데 플롯을 어떤 아이에게 주는 게 정의에 적합한가라는 질문보다는 플롯을 주는 사람이 과연 정의로운가? 네, 그리고 그분이 과연 플롯에 대한 음악적인 음감과 예술관이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생존력이 높은 이유는 소신은 있으나 대세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왔을 때 오늘 이제 7월 말이라서 부평구청님께서 또 이제 재선에 되셨잖아요. 그러면 부평의 미래상에 대해서 오늘 뭔가 와셔서 부평은 이런 문화도시를 만들 겁니다. 라고 뭔가 좀 얘기를 해주시든가 부평 그 의회 의장님께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뭔가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왔어요. 근데 지금 문화도시라는 원론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교양 과목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부평구는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가. 음악을 내세우긴 하는데 음악이라는 장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부평이 풍물대축제 30년 가까이 했지만 10주년 때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상을 했지만 그때도 전용관을 만들자 하지만 아직도 그냥 있고 그리고 갑자기 부평 미군 부대라는 에스캄 시티를 과거에서 소환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그 맥락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문화인데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정확히 그걸 하고서 가는 건지 그리고 문화도시가 굉장히 근사하지만 문화적 습속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단 도시, 노동자들의 도시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베를린 필이 와서 베토벤을 연주하면 이게 문화도시가 되는가 이런 질문 같은 것들 너무 많이 하는 게 저는 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좀 계속 너무나 문화도시라는 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좀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자로서 좀 현실적인 좀 대안을 하자면 사실 예산을 투여하면 되게 좋죠. 근데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물리적 시간을 좀 많이 기획자나 예술가들에게 줘야 돼요.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런데 갈수록 근래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이나 사업 공고가 4월, 5월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6월은 그냥 가고 7, 8월은 여름 때 휴가라서 못하죠. 그러면 모든 문화예술 사업이 9월, 10월, 11월에 집중돼요. 12월에는 보고서 쓰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3개월 안에 모든 예산과 그게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되게 보여주기 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제자 두 분께 질문보다는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하는 부평문화재단이 도대체 부평구가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좀 하고 나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사는 부탁을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을 자꾸 서구식 개념에서 자꾸 시민 계급에서 놀았는데 사실 우리는 시민 계급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단체도 있는데 다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지원에 대한 거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분배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행정을 좀 빨리 처리해서 좀 농한기가 있습니다. 1, 2월 달에 좀 뭔가 구사하고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하면 너무 이렇게 공급자가 그냥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것 같다 소비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생들이 어떻게 나중에 관객으로 이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한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유상진 전문가님이 코멘트 하나 하실까요? 제가 뭐 가방끈이 긴 건 아닌데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선생님 여기 오신 분들 다 각각의 이견과 의견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 정리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케네스 에러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불가능성 정리. 사람들의 각각의 의견을 하나의 합의된 의견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부평이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음악도시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충분히 그러면은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지역민들과 이거 진부하죠. 얘기를 청취했느냐, 의견 들었느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 결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되돌립니까? 처음부터 문화도시 얘기합시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빨리 정리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문화도시 할 건가? 그거 없이 비판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 시민, 국민분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만 명 되겠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만약에 부평의 문화도시 과정이 그걸 만들지 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나왔었어요. 지금 나서 그쵸? 예, 그러면 부평문화재단이나 부평시는 빨리 더 들어야겠죠, 이 얘기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정관 선생님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합의된 안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그 합의된 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관 선생님 발표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공공지원이 생긴 이유는 시장 실패를 만들어졌거든요. 공공이 지원하지 않으면 문화예술 버티지 못한다고. 근데 코로나 때 더 극명히 나타났잖아요. 공공이 지원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실패한 겁니다. 정부 실패란 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예술의 자생성을 훼손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만들어야 되고 소비할 수 있게 하고 티켓 사서 해야 되죠. 이게 가능하네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상황에서. 그거 역시 또 그냥 의견이지만 현실에 기반된 주장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느냐, 다시 돌아오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겠죠, 같이. 그래서 계속 오늘 뭐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 주제로 합니다만 문화도시 안에서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진행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논의에는 이런 주제로 같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난보다 비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논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혹시 프론트에서 좀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혹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무려 한 20분 정도, 10분? 네, 10여 분이 좀 초과를 하고 있어서 일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과 전환 시간을 갖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두 분, 토론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